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15차 시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류자는 흐를 유자를 쓴다 그랬죠.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줍니다. 암페어보다 더 작은 밀리암페어도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미리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움직이는 건 전자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따라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릅니다. 물의 흐름과 전류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펌프가 필요한 것처럼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펌프에 해당하는 건 전지고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죠. 물이 내려와서 물레방아를 돌릴 때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것, 밸브가 열려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스위치가 눌려져야 전류가 흐릅니다. 물의 높이차에 해당하는 건 이 물의 높이차 때문에 수압이 생겨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지에 의해서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전하가 이동하면 누가 흐른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실험을 통해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전압을 점점 크게 하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그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모난 사각형 되어 있는 것은 파워 서플라이, 즉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예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콘센트에 꽂지요. 그걸 꽂지 않아도 여기에서 전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여기 빨간색 버튼 보이시나요? 예, 이것은 플러스 단자예요. 여기 파란색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손잡이를 돌려서 전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낯선 기구가 두 개 보이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기구를 볼까요? 밀리암페어, 그 다음 암페어. 얘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 전류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기판에 V라고 써 있는데요. 얘는 볼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전압을 재는 기구, 전압계가 되고요. 보안이 손으로 누르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여기 커다란 니크롬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반 전선하고 다르게 이렇게 꼬여 있죠. 전선을 지나갈 때 전류가 빠르게 흐르지만 기다란 니크롬선을 지나갈 때는 전류가 빨리 흐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부분,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전기 회로 연결법으로 설명할 텐데요. 다음 그림에서 설명할게요.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A라고 써 있는 건 전압계예요. A는 전류계, V는 전압계인데 전원 장치에다 연결을 했었을 때 전압계 같은 경우는요. 스위치 눌러서 회로가 뜩 갔을 때 이 니크롬선에서 여기서 왔을 때 전선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니크롬선을 중심으로 전압계 같은 경우는 다른 길에다 얹어놔야 되는 거고요. 이 니크롬선 가는 길 옆쪽에 나란히 배치한 건 전류계입니다. 직렬로 연결한 거죠. 즉 전원 장치 이쪽이 플러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 회로 연결돼서 니크롬선 지나서 전류계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이런 회로가 생겨요. 이 회로 길가에 있으면 직렬 연결. 회로가 진행되다가 길이 여기서 두 개로 나뉘어요.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전압계는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에 병렬로 연결해서 가는 길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선 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설명할게요. 전압이 커지면 전압을 이제 바꿔서 점점 높여주면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그림에 있는 실험 장치에서 스위치를 켜고 전원 장치를 조절해서 전압을 조절합니다. 전압을 1.5V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크롬선을 긴 니크롬선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압이 처음엔 0이었어요. 그 다음 전압을 1.5, 3.0, 4.5, 6.0 전압을 1.5씩 크게 증가시키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했을 때 니크롬선이 기다란 니크롬선일 경우에는
0, 50, 110, 160, 210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시다. 긴 니크롬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아까 위에 니크롬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전선 집게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올 때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집게 부분을 타고. 즉 니크롬선에서 이 긴 부분을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그랬을 때 측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두 번째 실험은요. 똑같아요. 전압을 똑같이 변화시키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아까는 기다란 니크롬선으로 측정했지만 이번엔 니크롬선을 짧게 교체했어요. 교체하기도 하지만 보통 실험에서 다시 니크롬선을 그려볼게요. 니크롬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게를요. 하나는 여기다 잡으면 아까 여기다 잡았었잖아요. 이번엔 집게를 여기다 꽂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전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집게선을 타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집게선을 타고 나가겠죠. 즉 요만큼 니크롬선의 요 작은 부분, 짧은 부분에만 전류가 지나가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짧은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짧게 이 부분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셌더니 전압이 0, 1.5, 3.0, 4.5, 6.0 전압을 점점 크게 증가시켰어요.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역시 재봤더니 0, 150, 290, 450, 590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실험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기다란 니크롬선으로 했을 때와 짧은 니크롬선으로 했을 때 나온 데이터 값입니다. 긴 니크롬선에서 짧은 니크롬선으로 바꿨어요. 같은 전압일 때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왜 더 크냐? 그림 볼게요. 1.5V일 때 기다란 니크롬선일 때는 1.5V 전압 걸어주면 전류가 50mA 흘렀어요. 그런데 짧은 니크롬선을 바꿨더니 전압이 똑같이 1.5였는데 전류의 세기는 아까는 50이었는데 지금 150 몇 배 증가했어. 3배 커졌어요. 니크롬선 길이가 길었다. 짧아지면 전압을 똑같이 했을 때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훨씬 더 커졌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니크롬선에 있습니다.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은 뭐가 다르냐면요. 긴 니크롬선은 선생님 아까 이렇게 그렸어요. 짧은 건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길지만 실제 전류가 통과해서 지나가는 지점은 이렇게 긴 부분을 다 지나가는 거고 얘는 중간에 집게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짧은 니크롬선은 전류가 이렇게밖에 안 흐르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일반 전선하고 다르게 니크롬선은 이렇게 막 말려서 꼬여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데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 꼬여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반듯한 길이 있다면 어떻게 전류가 빨리 어느 곳에서 전류가 더 빠르게 흐를까요? 그렇죠. 이렇게 반듯한 전선일 때는 전류가 빨리 흐를 수 있지만 꼬불꼬불 가 있는 길은 전자가 흘러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전류가 빨리 흐르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데이터를 하나 분석할 게 있는데요. 전압이 커지면 0에서 1.5 커졌어요. 전류의 세기도 커졌어요. 전압이 1.5에서 3.0으로 2배 증가할 때 2배라고 체크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2배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도 50에서 110으로 거의 2배 증가합니다. 전류의 세기가 1.5에서 4.5로 이렇게 3배 증가하면요. 50에서 160, 물론 3배 조금 넘죠. 3배 하면 150인데 거의 3배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1.5에서 6.0으로 이렇게 하면 4배 증가하는 거거든요. 4배 증가하면 50의 4배니까 거의 200 가까이 210 되죠. 거의 역시 전류의 흐기도 4배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전압이 2배, 3배, 4배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 4배로 세게 흐릅니다. 밑에 데이터도 볼까요? 이제 색깔 펜을 다르게 해볼게요. 전압이 0에서 1.5로 증가했어요. 1.5에서 3, 1.5에서 3 이렇게 하면 정확히 2배가 되나요?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150에서 300이어야 되는데 290 거의 비슷하죠. 대략 2배 증가합니다. 1.5에서 4로 몇 배 증가하면 전압이 3배 증가하면 전류의 양도 3배 가까이 150의 3배니까 450 맞죠? 1.5를 기준으로 6.0까지 전압이 4배 증가하니까 전류도 150에서 590 거의 원래 여기가 600이 돼야 되겠죠. 4배가 되려면 정확한 4배 약 4배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긴 니크롬선이든 짧은 니크롬선이든 결론 똑같아요. 누가 커지면 그렇죠.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세게 흐릅니다. 전압이 2배, 3배, 4배면 전류도 2배, 3배, 4배. 밑에도 똑같아요. 전압이 2배, 3배, 4배 켜지면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 4배 커집니다. 됐나요? 그 다음, 그러면 두 가지 비교해야 돼요.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커진다라는 사실 공통. 그다음 니크롬선이 바뀌는 거죠. 기다란 니크롬선에서 짧은 니크롬선으로 가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져요.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니크롬선이 크면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전압일 때 짧은 니크롬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했는데 저항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잘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 내내 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요,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만나는 교점을 0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었던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X축은요, 지금 가로축이라고 하죠. 가로축은 우리는 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려우니까 X축이 증가함에 따라 그 결과 Y축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파악하면 편해요. 그래서 솔직히 X축을 독립변인이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변하는 요인이다 설명하고, 이 독립 변인 때문에 Y축이 생기니까 그 결과 딸려오는 변인을 종속 변인이라고 얘기해요. 용어가 너무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한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린 실험에 전압을 다르게 했어요. 그쵸? 전압을 다르게 했을 때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즉 전압이 달라져서 전압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즉 독립변인을 X축에 넣어주는 거고요. 전류의 세기를 종속변인 Y축에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전압은 우리가 측정했을 때 이렇게 가로 쓰고 V, 볼트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1볼트, 2볼트 이런 식으로. 근데 전류의 세기는 단위가 암페어가 있을 수도 있고 밀리암페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밀리암페어로 측정했다고 할게요. 즉 0을 쓰시고 축에다가 오른쪽에 X축에 오는 물리량을 써요. 전압 가로 열고 그 물리량의 단위를 써줍니다. Y축도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건데 가로 안에 사용한 단위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때 0, 아까 우리가 1.5V였어요. 그 다음에 3V인데 3.0, 1.5씩 커지니까 4.5, 6.0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가 선생님 앞에 걸 못 봤는데 비례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50이었다 칩시다. 즉 0일 땐 0이었어요. 점 찍고 1.5V였을 때 전류의 세기가 만약에 50이었다면 쭉 따라가서 놓고 점을 딱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점 하나.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전압이 3V였다 그랬을 때 흘러가는 전류의 양을 선생님이 맘대로 그냥 정할게요. 100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쭉 X축에 점선 찍고 나서 두 개가 만나는 교점에 점을 찍습니다. 이제 전압이 4점으로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흐르는 전류도 증가했어요. 만약에 전류가 뭐 똑같진 않지만 뭐 150 하면 되는데 155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나면 만나는 거 점을 또 찍고 마지막 6.0까지 한번 해볼까요? 6.0일 때 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줄게요. 6.0일 때 이게 아까 150 여기는 한 200 가까이 되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점을 딱 찍으시면 점을 찍은 다음에 얘를 찍은 점을 쭉 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보통 원래는 0하고 1.5 요 사이 데이터 값은 0에서 1.5 요 부분은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고 안에를 삽입해서 내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6.0까지밖에 측정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오는 값은 1.5가 커졌으니까 여기는 아마도 7.5가 됐을 것이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비추어 본다면 여기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지만 아마도 여기 이 기울기를 따라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요 점에서부터 더 기울기처럼 연장을 해도 좋아요. 이거를 밖에서 삽입했다 그래서 외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건데요. 이게 실제 데이터죠. 실험한 데이터. 왼쪽 거는요. 긴 니크롬선입니다. 니크롬선이 길었어요. 그러면 저항이 컸어요. 전류가 많이 못 흘렀어요. 그래서 전압이 1.5, 3.0, 4.5 요 증가할 때 0, 50, 110, 160, 210.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가 1.5. 모는 종이 10칸이 1.5였어요. 그럼 또다시 10칸 동일한 간격으로 가면 3.5. 10칸 동일한 간격으로
이쪽으로 가면 4.5 이렇게 동일한 간격을 1.5 간격이 모는 눈금이 같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X축, Y축 그려놨고 0 찍었고 가로축에 전압, 가로 열고 단위, 세로축에 전류의 색이 단위를 적어주고 전압은 1.5, 3.0, 4.5, 6.0 했고 밀리암페어는 여기서 최고 맥시멈이 210이니까 210보다 높아야 되겠죠. 오는 종이 10칸이 100, 그 다음은 200, 300 동일한 간격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1.5일 때 50이니까 정확히 정 가운데 섬 찍고 그 다음에 3.0일 때 110이니까 100은 넘어섰으니까 살짝 위에 찍어주고 4.5는 160, 100과 200 사이 찍어주고 6.0은 210이니까 200을 살짝 벗어난 거 찍어주고 점으로 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짧은 니크롬선 한번 보겠습니다. 니크롬선이 짧아요. 전류가 많이 흘렀어요. 왜? 짧은 니크롬선은 저항이 작아서 전류를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X축, Y축 그리고 0 찍고 가로축에 전압, 가로 열고 단위, 볼트 써주고 세로축에 전류의 색이 가로축에 밀리암페어 단위 써주고 아까와 똑같이 동일한 간격으로 모는 종이 눈금 20칸이 1.5 그럼 또다시 20칸 가면 3.0 또다시 20칸 4.5 모는 종이 눈금이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1.5라면 여기가 3.0 여기가 4.5 여기가 6.6 이게 동일한 간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는 종이 이제 10칸이 100 그러면 20칸은 300 30칸은 10 여기 간격이 정확히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길 때 0점 찍고 1.5일 때 150이니까 100하고 200 사이 여기 점 찍혔네요. 3.0일 땐 290이니까 300 가까이에 점 찍어주시고 4.5일 땐 450 이렇게 점을 찍어서 쭉 전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0점을 지나고 그래프의 형태가 직선, 비례하는 관계가 나오거든요. 비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다만 기다란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은 얘는 전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거에 비해서 얘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기울기의 차이는 느껴집니다. 전류와 전압 저항의 관계 두 그래프를 비교해 봤습니다. 공통점은 뭐였어요? 선생님이랑 조금 더 봤을 때 둘 다 뭐를 지났죠? 그렇죠. 원점을 지난다. 또 하나 선생님 비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비례하는 관계 그럼 비례는 설명해 드릴게요. 차이점은 뭐냐? 그래프의 뭐가 달랐죠? 그렇지.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압이 증가했더니 전류도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비례반비례 설명할게요. 이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딸이 있어요. 딸에게 선생님이 잔소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잔소리를 점점 많이 하니까 방 안에 있는 쓰레기가 많았다가 줄었다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잔소리가 많아지니 쓰레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방향이 달라. 잔소리는 커지는데 쓰레기 양은 줄었죠.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인 건 반비례예요. 이해가 안 되나? 다시야.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해라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또 얘가 공부를 정말 해서 성적이 계속 올라갔어요.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성적이 올라갔다. 방향이 같죠? 이거는 비례관계입니다. 얘가 적절하지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 제대로 된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증가할 때 B도 똑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두 개의 관계는 비례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A가 있었어요. A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B도 역시 따라서 감소했어요. 이것도 역시 비례입니다. 하지만 A가 있고 B가 있었어요. 그런데 A는 증가했는데 B는 감소했어요. 화살표 방향이 다르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얘들아 이거 무슨 관계야? 그럼 애들이 친한 관계, 뭐 그런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과학에서 말하는 관계는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근데 전압하고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A가 증가하는데 B도 따라서 증가해서 둘 다 화살표 방향이 똑같이 위로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방향이 같죠? 비례예요. A가 감소할 때 B도 감소해도 비례예요. 하지만 A든 B든 둘 중에 하나는 증가하는데 다른 하나는 줄어들면 걔는 반비례 관계죠.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보일 법칙 설명하면서 비례 반비례는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 내려볼까요?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전압이 증가했을 때 전류의 세기도 커졌습니다. 화살표 관계 같죠?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비례 관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전압이 같을 때 아까 기억나세요? 1.5V, 1.5V였을 때.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6.0으로 한번 해볼까? 6.0의 데이터가 앞에 있지만 두 니크롬선에 똑같이 6.0V의 전압이 둘 다 걸렸어요. 그런데 긴 니크롬선이 있었고 짧은 니크롬선이 있었어요. 전압은 똑같이 6.0V였는데 기다란 니크롬선에서는 210mA의 전류가 흘렀고 짧은 니크롬선에서는 590mA가 흘렀어요. 됐나요? 그러면 전압이 똑같이 걸렸을 때 기다란 니크롬선에선 전류가 더 작게 흘렀어요. 왜냐하면 기다란 니크롬선은 짧은 거에 비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우린 얘를 저항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즉 저항값이 달라져서 그래요. 정리. 전압이 같아도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릅니다. 즉 니크롬선이 길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이제 한번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배, 3배, 4배 이렇게 했어요. 길든 짧든 니크롬선 긴 것 따로 짧은 것 따로 선생님이 그래프 표를 보고 설명을 했거든요.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역시 2배, 3배, 4배가 되었습니다. 결론, 전류의 세기는 누구에 비례한다? 그렇죠.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즉 전류하고 전압하고 얘네 셋의 관계를 밝힌 법칙이 옴의 법칙이에요. 옴이 뭐야? 옴은 독일의 과학자 이름입니다. 1826년에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인 옴의 법칙을 발견했고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저항의 단위를 옴이라고 하는데요. 기호는 이렇게 써요. 말발굽처럼 생겼죠. 예, 읽을 땐 옴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실험했었던 결과하고 똑같아요. 그래프로 보면 전압이 점점 X축, 전압이 점점 증가해요. Y축, 전류의 세기도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난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우리는 무슨 그래프다? 비례 그래프라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누가 커지면, 전압이 커지면 전선에 흐르는 누구도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 방향이 같죠? 이런 형태의 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친구들이 멘탈이 털리는 멘탈이 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호하고 단위를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전류, 한글로 이렇게 쓰면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다고 맨날 영어처럼 intensity 이렇게 영어로 다 써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뭐 여행 같은 데 갔어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럼 인포메이션 센터를 찾잖아요. 근데 인포메이션 센터는 이렇게 이런 마크를 표시해요. 인포메이션은 약자죠. 앞글자만 하나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전류 이렇게 써요. 근데 영어로 인텐서티 이렇게 알파벳 스펠링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앞글자 하나 따요. 그래서 전류를 I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전압은요. 영어로 볼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하나 따라고 했으니까 뭐만 따면 돼. 그치? V라고 해요. 그 다음 저항은요. 레지스턴스예요. 그래서 저항이 R, 앞에 있는 하나 알파벳을 따면 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한글로 전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I라고 쓰는 거예요. 기호예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단위는 달라요. 단위는 앞에 있는 숫자, 보통 물리량, 숫자 뒤에 붙어요. 내 키가 164다가 아니라 뒤에 어떻게 했어? 164cm다. 단위는 보통 숫자 앞에 붙어요. 숫자 뒤에 붙어요. 그러면 전류의 단위 뭐였어요? 이미 답은 알려줬어. 선생님이 암페어라고. 그럼 암페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대문자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주면 돼요. 전압의 단위는 정말 뭐야 선생님 V라고 쓰고 볼트라고 해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전압의 기호도 V잖아요. 어머 그게 문제예요. 친구들이 이제 막 나는 누구 여긴 안드로메다 여긴 어디 이럴 때 아니 기호하고 단위가 다르다면서요. 그런데 왜 전압은 기호도 V고 단위도 V라고 쓰고 얘는 V라고 읽고 얘는 볼트라고 읽어.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럼 이런 거지. 전압이 10V야. 그럼 V는 10V. V는 하고 앞에 숫자 없죠. 뭐하고 는 하고 물었어. 앞에 있어. 그럼 얘는 기호야. 근데 앞에 10이라는 숫자가 앞에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뒤에 V가 붙었으면 이 V는 전압, 볼트라고 읽어줘야 돼서 V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전압은 10V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큰일 났어요. 저항은 R이라고 써요. 기호예요. 저항이라는 한글 대신에 R은 이렇게 R로 바꿔주면 돼요. 옴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와 단위를 외우세요. 다만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는 V,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는 V라고 쓰지만 읽을 땐 볼트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류 I, 전압 V, 저항 R, 이건 기호고요. 전류의 단위 그러면 1 암페어, 10 암페어, 앞에 숫자 뒤에 암페어가 붙습니다. 전압 단위, 만약에 전압이 10볼트다 그럼 앞에 10 뒤에 V라고 쓰지만 볼트, 100 볼트, 그 다음에 저항이 1옴, 2옴 뒤에 옴이 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온라인 계약하고 나면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계약을, 등교 계약을 하고 나면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이 그래프 나오면 또 지금 멘탈이 털리는 시트네요. 자, R이 일정, R이 뭐라 그랬어? 찾아 위에서. R이 뭐야? 여기 있다. R이 뭐야? 저항. 저항 일정해요. 전선 안에 방해하는 정도가 일정해요. 얘를 일정하게 맞춰놓고 V하고 전압이죠. I하고 전류 관계를 따진 거예요. V가 점점 늘어나 세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전류도 점점 많이 흘러요. 조금 전에 실험에서 확인했었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한다 했어? 그죠? 비례 그래프. 즉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한다. 비례.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이젠 전압이 일정해요. 전류가 흐르도록 뒤에서 푸시 밀어주는 전압이 힘이 똑같아요. 그런데 가로축 볼게요. R 저항이에요. 저항이 점점 커져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면 전류는 많이 흘러, 조금 흘러. 방해를 심하게 하면 전류는 점점 방해를 조금밖에 안 했을 땐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 방해를 너무 많이 해. 저항이 크면 전류는 조금밖에 안 흐르죠. 그럼 얘는 휘어진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비스꾸미하면 내려가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반비례 그래프라고 합니다. 무슨 그래프? 반비례.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뭐라 그랬지? 비례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또 애들이 이해해. 왜 실험에서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적게 흐르구나. 기다란 니크롬선이 저항이 크니까 짧은 니크롬선일 때보다 전류가 적게 흘렀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문은 또 뭐야? 이런다. 뭘까요? 전류가 일정해요. 전선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예요. 많이 흐르거나 적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압이 점점 세게 밀어져요. 전류는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데 전류는 세게 밀었대요. 왜 세게 밀었을까요? 점점 방해하는 정도, 저항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압을 세게 해야 돼. 전압을 세게 밀어줘. 왜?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전압이 세. 원래 전압이 세면 얘가 많이 흘러야 되는데 얘가 일정해. 그 얘기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도 전압이 커지면 저항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R, 저항 역시 무슨 그래프다? 비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나온 부분 어렵죠? 다음 시간에 이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모르는 부분 이 부분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저항 정리하겠습니다. 저항이라고도 하고요. 전기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저항은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전류가 흘러가는 거, 전자가 흘러가는 거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입니다. 그런데요, 모양이나 재료가 다른 물체를 회로에 만약에 연결하면요,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는 물질마다 다릅니다. 물질마다 저항이 다른데 전선 그 피복 껍데기를 벗겨서 보면 안에 구리선이 있어요. 왜 전선 안에 구리를 넣었을까요? 구리가 저항이 작아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요. 그런데 전선에 구리 말고 철이라든가 다른 금속을 넣으면요, 구리보다는 전류가 적게 흘러요. 왜? 구리보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선 안에다가 구리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건 구리가 저항이 작아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마다 저항값이 다릅니다. 금속마다 저항값이 다릅니다. 저항의 단위는요, 과학자 이름을 땄어요. 이렇게 쓰고 읽을 땐 어떻게 읽어줄까요? 네, 옴 이렇게 읽어줍니다.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가 흘러. 그 정도 1V 걸었을 때 1A 정도가 흐를 때 그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정도, 그때의 저항을 1옴이라고 합니다.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 우리는 얘를 1옴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저항을 1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저항 모형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1대1로 일치하진 않지만요. 그림 한번 볼게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나무판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못은 안 움직여요. 박아놨으니까. 위에다 구슬을 놓고 굴립니다. 근데 보면 이 구슬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못하고 부딪히지 않고 슝 하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쿵 내려가면서 여기 쿵쿵 못하고 부딪혀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전선에서요. 구슬, 전자에 해당하는 전자가 이동하고 구슬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 구슬은 전자에 비유한 거네요. 못이 박혀 있어요. 전선 안에 박혀 있는 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구슬이 움직여서 이동하죠? 구슬은 전자에 비유하고 이 판에 박혀 있는 못은 전선 안에 배치되어 있는 원자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전선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원자에 의해서 원자하고 부딪히는 게 방해받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구슬이 못이 박힌 빗면을 굴러 내려올 때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요, 물질마다 고유한 배열 상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은 못이 따다다다다다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못이 많이 가깝게 막 비좁게 못이 막 박혀 있으면 이 구슬은 제대로 내려갈 수 없겠죠.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슬이 잘 내려가려면 못하고 안 부딪혀야 되는데 이 못은 물질마다 다른 원자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 못이 많고 빽빽하게 있고 어떤 건 못이 적고 느슨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모형에서 빗면에 박힌 못의 개수가 달라지면 굴러 내려오는 구슬의 이동 경로도 달라지죠. 전선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달라지면 원자 배열 상태가 달라지니까 전자의 충돌 정도가 달라져서 저항이 달라진다. 말로 길게 쓰니까 조금 어렵죠. 못이 원자다. 구슬이 전자다. 구슬이 슝슝슝슝 내려와야 되는데 못하고 부딪히면 빨리 못 간다. 부딪혀서 빨리 못 가서 부딪히는 것을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험 결과로 봤을 때 전압이 점점 커지면요. 전류는 어떻게 됐나요? 전류도 증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프로 그려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됐었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비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 하나는 길었고 하나는 짧았죠. 근데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줬어요. 각각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달랐어요. 어디가 전류의 세기가 더 많이 흘렀죠? 짧은 니크롬선. 니크롬선이 짧아요. 전류가 많이 흘러요. 왜 많이 흘렀을까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보면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증가합니다. 물론 저항이 일정할 때. 똑같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저항이 크면요. 전류는 조금씩밖에 못 흘러서 반비례. 전류를 일정하게 흐른다고 한다면 전압이 커졌다는 것은 저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크니까 전압을 세게 걸어서 얘를 일정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항, 즉 전기 저항은요.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메 법칙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저항 부분을 이제 계산 문제라든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